네,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인사평가팀 김동화입니다. 금일 채용 설명회는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오픈스퀘어 D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채용 설명회를 통해 지능정보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다 현장감 있는 구성을 통해 저희 지능정보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채용 제도, 지원 분야 설명뿐 아니라 상반기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의 지원 경험과 실제 입사 후 느낀 점 등의 공유를 통해 지원자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의 실시간 질의응답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남겨주시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캡처 화면 응모 방법이나 보내주실 주소는 댓글창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채용 설명회 시작하기 앞서 지능정보원의 주요 업무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한국형 뉴딜. 그 핵심 축을 이루는 디지털 뉴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디지털 뉴딜,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마스크 판매 정보 공개, 공공 데이터 개방, 개발 소스 등 유료 서비스 무료 개방,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며 민간 기업들이 개방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마스크 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협력, 기적의 5일, 그 중심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지원한 NIA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줄을 서지 않고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 2만 5천여 곳에 마스크 입고 시간,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앱은 2020년 3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4개월간 총 11억 8천만 건, 하루 평균 991만 건의 마스크 API 호출을 기록한 후 마스크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재, 바로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들입니다. 청년 인턴의 힘으로 방대한 공공 데이터의 조기 개방, 품질 점검 및 실측, 데이터 정밀도 강화를 해냈습니다.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경력 개발,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국가와 청년의 위대한 만남,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실현했습니다. 내가 개선한 이 데이터들이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이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어서 다른 청년분들도 꼭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턴십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든든한 힘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의 시내버스 33,34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NIA는 전 세계 디지털 정부 전환을 선도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천여 곳에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포용 등 국가 디지털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NIA. 앞으로도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지능정보원의 핵심적인 업무가 잘 정리된 영상입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지능정보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 전에 꼭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관 소개 및 채용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은 크게 경영 일반과 ICT 사업기획 관리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지능정보원 인사평가팀 채용 담당자 권민정 주임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영기획실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민정 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능정보원의 간략한 소개와 2021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간략한 기관 소개와 경영 목표 그리고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2020년 12월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쳐서 702명의 규모이고요. 2021년 예산은 1조 4,41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정보원의 청사 현황입니다. 현재 대구 본원과 제주 글로벌센터 그리고 서울 사무소 3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본원은 대구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주 글로벌센터는 서귀포 혁신도시 그리고 서울 사무소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능정보원 직원의 90% 정도는 대구 본원 근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능정보원의 경영 목표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우리는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입니다.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서 ICT를 활용하여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4대 목표를 DNA 플러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D는 데이터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N은 네트워크,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확산 그리고 A는 AI로 지능화 기술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 목표를 가지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2021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 직구는 정규직 일반직이고요. 전체 채용 인원은 총 18명입니다. 채용 분야는 6개 지원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게 경영 일반과 ICT 사업 기획 관리 그리고 보훈 장애 제한 경쟁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영 일반은 경영 기획, 인사 관리, 총무 홍보, 회계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일반 공개 경쟁 2명, 전문학사 이하 고졸 제한 경쟁 1명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CT 사업 기획 관리는 ICT 정책과 디지털 포용 분야 7명, 그리고 공공데이터와 ICT 융합 분야 2명, 그리고 글로벌 협력 분야 1명으로 채용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장애 제한 경쟁 분야는 경영 일반과 ICT 사업 기획 관리를 통합하여 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입사 지원서에 기재를 해주신 희망 부서를 참고하여 부서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절차입니다. 저희 원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시면 10배수가 이제 합격을 하셔서 필기 전형에 응시를 하게 되시고 여기서 탑sit 60점 이상이 합격을 하셔서 1차 면접에 응시를 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합격을 하신 3배수가 2차 면접 전형에 응시를 하시고 여기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전형별로 자세한 부분은 다음 장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형은 서류 전형입니다. 저희원의 입사 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나이, 성별, 출신지와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들어가는 우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 등록 장애인, 지역 인재, 청년, 한국사, 외국어, 사회적 취약계층,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서 항목은 자기소개서와 역량기술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은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기술서에 기재하신 공통과제와 분야별 과제의 적정성, 그리고 핵심 가치와 리더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형은 필기 전형입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탑sit 시험을 비즈니스 영역을 저희는 필기 전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탑sit 시험이란 ICT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태도 등 종합적인 능력을 진단하는 시험이고요. 저희의 이번 하반기 채용은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단답형 10문항 이렇게 총 40문항으로 제한시간 45분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탑sit이 아무래도 별도의 문제집이 없고 생소하다 보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탑sit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학습센터에 탑sit 에센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영역을 학습하시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다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만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탑sit 시험이 끝나면 30분간 인성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성검사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에 속하게 되시면 탑sit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하게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 전형은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발표 자료 작성을 시작하기 직전에 지원 분야별 선택 주제를 공개를 하게 되고요. 제한 시간인 40분 내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발표 자료를 내외부 평가위원 앞에서 대면 발표를 하시고 질의응답까지 끝내시면 1차 면접 전형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발표 자료는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한글 1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의 평가 기준은 발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발표 태도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관문인 2차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 유형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무 능력 및 인성 가치관 등 내외부 평가위원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평가위원 5명, 면접자 3명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전형의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의 역량, 문제 해결 능력 및 활용성, 그리고 인성 가치관, 조직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1년 하반기 채용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Q&A가 아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민정 주임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채용을 오래 담당하시다 보니까 설명이 더욱 상세한 것 같네요. 발표 내용은 지능정보원 채용 사이트에도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시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실제 현업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 설명회에서는 ICT융합본부, 디지털포용본부, 글로벌협력본부의 현업 담당자를 모셨습니다. 이 외의 분야는 상반기 채용 설명회 영상과 채용 공고상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야별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ICT융합본부부터 차례대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CT융합본부 김종우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공 선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협력본부 정용기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ICT 융합 분야에 대해서 앞서 소개드린 김종우 선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CT 융합본부 김종우 선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럼 ICT 융합본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합본부는 ICT 융합으로 신기술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본부 내 5개 팀이 각각 사업 기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민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토 환경, 의료 복지라는 2개의 특화된 도메인에 대해 융합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본부의 업무는 사업의 기획과 관련 정책 수립을 시작으로 디지털 공공 혁신 프로젝트 등의 시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의 사업은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책 및 사업의 기획부터 서비스 전면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ICT 융합본부의 사업 추진 모델은 R&D를 통해 개발되고 검증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증된 사업의 전국 확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범 실증 사업이 본 사업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ISP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도 시범 사업은 우수한 ICT 융합 서비스가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서 제도 개선을 견인하고 본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를 ICT 융합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그럼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합본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2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전자감독 서비스는 AI가 전자감독 대상자, 즉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생시키는 단순 경보를 자동 처리하여 관제 요원이 보다 고위험 경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관제 요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 안내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하여 GNSS를 활용한 휠체어 사용자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제주도 관광지 30곳을 대상으로 실증하여 제주도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 융합본부는 AI,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산업, 국토환경, 의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ICT 융합본부의 주요 융합 사업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우 선임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ICT 융합본부는 실생활에 선도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디지털 포용 분야에 대해서 유재공 선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포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공 선임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디지털 포용본부에서는 국민 모두 다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서 그 기술과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포용본부는 보시는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포용본부 소관 5개 팀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윤리 그리고 스마트폰 과잉존에 대한 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 그리고 그간의
사업의 성과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발전은 동면의 그 양면과 같다고 하죠. 그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오늘과 같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모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일 겁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을 잘 활용하기 힘든, 디지털 역량이 조금 부족한 혹은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서는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현재 온라인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금융 사기라든지 사이버 폭력, 그 범죄 등의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디지털 포용본부는 디지털 발전에 통한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서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아래 보시는 4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종합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매년 그 전국 1000개소씩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개인별 디지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 디지털 교육과 함께 그 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 그리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 예방 등 디지털 윤리 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능정보 사회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의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18개 지역에 있는 스마트 쉼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개인, 집단 방문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두 번째 임무입니다.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께서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웹,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의 이용에 대한 편의를 개선하고 있고요. 그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적인 그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인 매장,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저 또한 새로운 매장에 가면은 그 새로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모바일 카드는 어디다 대는 거지? 그 쿠폰은 어디다 넣는 거지? 이렇게 저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더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그 포용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키오스크 또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번째 임무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수요에 기반한 정보통신 보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개발된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약 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7만 명이 청각장애인이 분이시라고 해요. 약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각장애인 분이신데요. 이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손말이음센터라는 곳을 두어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용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마지막 그 임무입니다. 누구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안전망 강화, 휴먼 뉴딜 등 포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법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각종 협 단체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디지털 포용본부의 사업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과 정책 중요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공 선임님 설명 감사합니다. 디지털 격차 및 역기능 업무들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글로벌 협력 분야에 대해서 정용기 선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협력본부 정용기 선임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본부와 다르게 글로벌 협력본부는 제주청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NI 글로벌 센터라는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귀포 혁신도시는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본부답게 제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5명, 서울에서 7명, 해외에서 7명 등 여러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협력본부는 특이한 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반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서대로 글로벌 ICT 컨설팅팀, 글로벌 협력사업팀, 글로벌 디지털 협력팀, 글로벌 아카데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본부는 이름처럼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로는 과기부, 행안부를 지원하고 있고 외교부 사업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 사업 외에도 국내 사업도 있어 국내 여러 기관과 교육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파견 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500여 명 규모로 대학생들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여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우리 ICT 분야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41개국의 글로벌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해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주민들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국의 디지털 정보 협력센터를 구축, 해당 국가 디지털 정보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161개국, 1014개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협력본부의 소관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를 지원하는 2개 팀입니다. 글로벌 ICT 컨설팅 팀은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개도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협력국과 IT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500여 명의 청년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개도국 현지에서 방학 기간 동안 ICT 분야의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협력 사업팀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1개국, 49개 센터를 개발도상국에 구축했는데요. 개발도상국 주민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잘 도와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IT 정책 결정자 협력 채널 사업입니다. 개도국의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서 ICT 분야 포럼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고위급과 소통 채널을 강화시킵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협력팀은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7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분야 전문가가 현지에서 많은 역할을 하며 해당 국가와 디지털 정부 협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부 해외 진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정부 시스템들을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 대응 업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아카데미인데요. 디지털 정부 그리고 ICT 분야 실무급, 고위급, 해외 정부 인사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상 사업도 있는데요. 국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ICT 융합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 디지털 정부를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협력본부는 다양한 국가, 기관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해외 출장도 많고 다양한 해외 국가와 소통하려면 시차를 극복해서 새벽에도 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업하고 대규모의 글로벌 행사를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국가와 여러 문화를 경험하며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본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와 협력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채용 분야별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가 채용을 담당하면서 자주 지원자분들이 자주 하셨던 질문과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수집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코너인데요. 저희 원 채용 담당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진행할 건데요. 가까운 순서부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평가팀에서 채용 지원과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백오은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평가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권소리 주임입니다. 네, 저희 원 채용을 담당하고 계시는 큰 축인 두 분께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정규직 경영일반 기능급 분야는 고졸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권소리 주임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20일 임용 예정이고요. 그날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 후에도 졸업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들어와 있는 질문이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소리 주임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022년 2월 졸업 예정이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거나 졸업이 가능하신 경우에만 입사하실 때 학력이 인정되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분들부터는 저희 원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채용 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 채용 공고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경력 없는 신입인데 지원 시 불리한지에 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백오은 주임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경력이 없다고 해서 채용 지원에 불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최근에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을 보면 인턴 경험만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인턴 경험조차 없는 신입분들도 많으십니다.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인의 역량이나 강점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잘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진 경험이나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원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인턴도 있고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이나 저희 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채용에서 충분히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조금 긴 질문이네요. 필기 전형에서 경영 일반과 ICT 사업 관리의 문제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탑sheet 자료가 여러 버전이 있던데 이전 버전으로 공부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필기 시험 쪽은 권소리 주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경영일반과 사업관리 분야 모두 탑시 비즈니스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 채용 때마다 새롭게 필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탑시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최근 버전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하시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벌써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글로벌 협력본부 지원자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협력본부는 해외 출장이 잦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윤기 선임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채용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글로벌 협력본부에서 있는 각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부 수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개발도상국으로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되시는 편이고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에는 해외 출장이 조금 없었는데 최근에는 또 나가는 추세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입사 후 직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입사 채용 공고상에 이제 직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혹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권소리 주임님. 네, 저희 원내에는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직무 변경해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구, 제주, 서울, 청사 간 순환 근무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원하는 부서로 지원하시면 배치될 수 있습니다. 네,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네요. 네, 다음 실시간 질문은
필기 전형 장소가 서울, 대구, 이원 실시로 되어 있는데 선택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필기 전형 장소를 따로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 기준에 따라서 대구와 서울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응시자분들 거주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자 합격자 대상으로 안내드리고 저희가 시험 장소는 일단 거주지를 고려해서 우선 배정한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실시간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 공고문상 희망부서 2순위까지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공고상 기재되어 있는 부서만 기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사업관리 1에 지원하면 정책본부, 포용본부만 기재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권소리 주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채용 공고문 첫 페이지 근무 예정 부서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사업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관리 1분야에서는 정책본부, 디지털 포용본부 근무 예정입니다. 사업관리 2분야는 공공데이터본부, ICT 융합본부 근무 예정이고요. 사업관리 3은 글로벌 협력본부 근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관리 1, 2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서 작성하실 때 희망부서를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시간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외에 답변이 안 된 내용은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입사 준비 과정과 실제 입사 후 느낀 점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을 통해 갓 입사한 신입 직원 7분이 직접 준비한 생생 토크쇼인데요. 주변 정리를 진행하고 1분 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지능정보원 34주년 기념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NIA 34년 국가 정보화를 향한 위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다시 지능정보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 이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해 NIA는 ICT를 활용한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민관 협력 TF를 총괄하며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ICT 기반 K-방역 모델의 국제 협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미래에 도전하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NIA는 디지털 뉴딜의 최초 제안자이자 핵심 사업의 책임기관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배움터 개소,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배치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AI 국가 전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구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NIA는 이제 지능정보사회 구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관이자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나아갑니다. 혁신을 향한 도전, 신뢰받는 전문성, 공익을 추구하는 헌신이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하반기 NIA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 신입직원에게 물어봐! 신입직원 토크쇼 MC를 맡은 총무홍보팀 차슬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한 2021년 상반기 NIA 신입직원 총 7분을 모셨는데요. 사회 초년생인 우리가 NIA에 입사하고 느낀 점과 또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가감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입직원 토크쇼 1부를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포용본부 디지털 역량개발팀 조경재연구원입니다. 디지털 포용본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홍보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사업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데이터본부 데이터 기반 행정팀 최다영 주임입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데이터본부 공공데이터 품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진주 선임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입사 몇 개월 차이신 건가요? 4개월이요. 4개월 차이신데도 자기소개하시는 것만 봐도 벌써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경제연구원님, 저희 NIA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또 자랑하실 거 있으면 마구마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랑할 거. 일단 한국에서 ICT 관련 공공기관으로 가장 역사와 명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 출범해서 한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개설을 이루어냈죠.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갖춘 IT 강국이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것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역사 그 자체인 기관에 제가 들어왔다는 게 참 뿌듯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공공부문의 많은 업무들을 디지털에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정부 24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일상에서 경험한 많은 편리들을 이곳에서 구축해 놨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모로 놀라웠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조경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은 ICT 선도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백신 예약 시스템과 마스크 앱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작년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마스크 앱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러 약국까지 찾아가서 사용을 하기도 하였고, 최근에 백신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백신 예약 시스템과 마스크 앱은 우리 원의 노력이 들어가 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NIA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크게 다가왔던 점은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원의 예산이 19년도에는 4천억 원에서 22년도에는 무려 약 1조 6천억 원으로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NIA의 가족이 되신다면 그만큼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요.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던 말인데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사회 전반 ICT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저도 참 자랑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참 수직적인 분위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NIA는 어떤가요? 저는 사람들이 참 좋다고 느꼈어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직원 간에 서로 막 불필요하게 경쟁을 한다든지 불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팀원분들 다 너무 친절하시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굉장히 멋진 선배들이어서 참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IT 기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 다른 직책의 직원들 간에도 대체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꼈고요. 와, 이렇게 수평적인 기관이라면 뭐 휴가나 연차 사용과 같은 제도, 또 복지 제도 같은 것도 참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원의 복지제도 중에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서울, 대구, 제주에 스마트 오피스가 있어 출장 중이시거나 타 지역 거주 중이신 직원분들도 편리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도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요. 여성분들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중 1년은 유급휴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3년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은 신입 직원의 경우 1개월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개월씩 모이는 이 연차를 우리가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1시간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연차를 사용하기에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보고 드리는 게 되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입사한 지 갓 4개월이 된 저도
지금 한 3번, 4번 정도는 1시간씩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제도도 정말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IA에서는 입사 4개월 차 직원도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2015년에 저희가 대구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이라서 건물도 신축이고 참 외관이고 멋지더라고요. 혹시 시설도 한 번씩 자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원이 시설이 굉장히 좋죠. 이제 저는 운동을 하는데 회사에 헬스장이 있으니까 따로 돈을 들여서 동네에 있는 다른 헬스장을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00원만 내면 옷도 대여해주고 또 샤워실도 있어서 샤워실도 있고 또 내부 시설도 되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탁구장도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스카이 라운지나 테라스 같은 휴게 시설도 거닐며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원에는 그래도 테니스, 야구, 탁구, 풋살, 사진 동호회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에는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원하시는 예비 지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원에 같이 가족이 되셔서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휴게실에 가보았는데요. 침대랑 전기장판, 안마의자가 구비되어 있어 내 집처럼 아늑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와, 운동복도 대여해주는 헬스장에 동호회 활동 지원, 그리고 휴게실까지 우리 직원들의 취미나 건강을 위한 NIA의 노력이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저희 NIA 주변 핑크뮬리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참 좋았던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NIA는 대구 본원을 필두로 서울과 제주에 각각 청사를 두고 있으며 OECD 국가를 포함해 해외 8개 지역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순환 근무라던가 근무 환경도 참 궁금한데요. 혹시 NIA는 어떤가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요.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든 서울이든 제주든 원한다면 자신이 있는 본부 또는 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순환 근무가 다양한 역량을 쌓는 데에는 좋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 특정 사업의 담당자가 계속 바뀌거나 하게 돼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많은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전국의 지사로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근무지 변경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NIA에서 근무하다 보면 해외 출장 기회도 자주 있나요? 다영 주임님? 네, 본부별로 다르지만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이 OECD에서 인정받고 있어 오픈데이터 관련 회의를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본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우수 사례 소개 및 컨설팅이나 해외 연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연구원님, 다영주임님, 진주선임님 이렇게 함께 NIA의 조직 문화나 다양한 제도 등에 한번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시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NIA에 입사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다. 입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세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IA 경영기획실 사회적 가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형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맡은 업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업무인데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저희 원들의 1년 동안
직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사업의 성과를 꾸준하게 성과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성과들을 보다 가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본부 AI 미래전략센터에서 IT 기반 국가 미래사회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김소미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데이터본부 데이터 기반 행정팀 박강윤 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 간 협의회 활성화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질문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총 5개의 질문을 뽑아보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질문들이 실제 우리가 입사하면서 궁금했고 또 입사 후 경험해 보니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생생한 후기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저희 NIA 같은 경우에는 ICT 전문 기관이다 보니 석박사만 뽑는다라는 소문이 한간에 도는 것 같던데 진짠가요? 진짜 석박사만 채용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석사 과정까지는 마치긴 했지만 신입 직원 중에는 오히려 학사 출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면접 전까지는 제가 석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력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을 하신 질문자분과 저의 심리 상태가 되게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당시에 학사였고 지금도 순수하게 학사 출신이라서 지원을 할 때 혹시 석사 박사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을 듣기도 했고 실제로 근무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 면접까지 총 채용 과정을 겪으면서 들었던 딱 한 가지 생각은 우리 NIA는 면접자가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오히려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 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정성 들여 준비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이 걱정하시는 학위 소유 여부가 최종 합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 본인이 준비한 역량에 따라서 자신 있게 소신껏 지원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석사 과정 중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미 주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이라 학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학사 출신이지만 우리 앞서 말씀해주신 직원분들 말씀처럼 우리 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정보과학과 석박사 과정입니다. 저희 원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과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된 직원에 대해 학비 50%를 지원해주는 과정인데요.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볼 텐데요. 제 옆에 계신 형준 연구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생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필기 시험에 대한 탑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뽑았으니까 한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같이 의지하고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의지력은 떨어지는 편이라서 필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필기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저희 NIA1의 필기 탑시 필기 범위를 미리 나누고 이를 매일 날짜별로 서로 창작 문제를 출제하면서 서로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탑시 필기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기 시험을 무난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번 상반기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 각자께서 본인이
자신 있고 많이 아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일단 탑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에 올라와져 있는 그 탑시 교재를 거의 3회독 정도 했고 시간이 나면은 디지털이나 IT 관련 뉴스도 틈틈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탑싯은 2주 전부터 온라인에 배포된 이론서를 2번 정독하였습니다. 2번 정독한 후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풀어봄으로써 약한 개념 및 부분은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와, 다들 나만의 방식으로 탑싯의 신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질문이네요. 혹시 여러분들 직렬 선택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도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소미 주임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 회사는 직무 기술서를 채용 공고와 함께 게시를 하는데요. 그 직무 기술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제가 이전에 해왔던 경험과 그 직무 기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매칭시켜서 제가 원하는 직렬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김소문 주임님과 조금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채용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무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경험 혹은 느낀 교훈들, 역량들을 차분히 나열해 보시고 직무 기술서와 가장 연관이 있는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프로젝트와 공모전을 출전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공 데이터 본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직무 기술서의 특히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제가 가진 역량과 비교하면서 직렬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객관화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질문 형준 연구원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이전에 저희가 경력이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소민 주민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이 먼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경력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면접을 볼 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면접에서 잘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 또한 사실은 어떠한 경력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당시에 경력이 없었고 다만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3개월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3개월 동안 인턴을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해당 경험을 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해당 과제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를 통해서 느꼈던 교훈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자소서를 적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그렇게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경력은 따로 없습니다. 경력은 없는데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논문 스터디나 데이터 분석 공모전 등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 전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경력과 경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 매칭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선별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동감합니다. 화려한 경력보다는 조금 작고 귀여울지도 모르는 우리 경력이고 경험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험과 경력을 어떻게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NIA 하반기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NIA는 자소서 항목이 다양하고 채워야 하는 글자 수도 4,000자 참 많습니다. 이거 다 채워야 할까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채용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단 여기 나와 계신 저희만 해도 글자 수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글자 수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소미 주임님의 어떤 답변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원했을 때 4,000자 중에 한 2,500여 자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여 자 정도 적고 입사 후에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동기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니까 1,000자 내외로 적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3,500자 정도, 그러니까 4,000자에 거의 육박하게 적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적으신 분도 계신데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글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곧 질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소서를 적으실 때 묻는 말에 어떻게 정확하게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논리로 자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적으신다면 글자 수는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모두 다 채워서 적진 않았습니다. 저는 미사 여구나 필요 없는 조사 등은 최소화로 하고 글자 수에 관여하지 않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논리적인 서사 구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결국 양보다는 질이다. 얼마나 짜임새 있고 논리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였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신입직원 토크쇼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입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하반기 채용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NIA에서 뵙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비 하반기 신입 직원 여러분, 우리 NIA에서 만나요.